신문 펼쳐주는 남자입니다. 조선일보 1면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전 대통령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스스로 결단을 내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첫 TV토론회 이전까지는 관계 설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보죠. 자,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을 국민의힘이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의 근거가 된 행위를 삭제하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건데요. 김문수 후보는 유례 없는 독재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헌법을 비틀고 입법을 왜곡한다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빅3 후보들이 교육에 대한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 미성년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 성향을 주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교사의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를 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교사 무고 처벌 강화하자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대법원이 초중고 기초학력 공개는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국에는 학력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지금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글귀가 보이죠? 우리 국민들의 현금 사용 비중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금 사용 비중이 16% 수준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1명 정도만 현금을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은 63%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펼쳐주는 남자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첫 TV토론회가 열립니다.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변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불리한 여건에서 막판 역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주 일요일 첫 TV토론회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AL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죠. 판세를 바꿀 마지막 변수, 18일 TV토론회에 사활을 건다. 자,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권영국 이렇게 네 사람이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약 2시간 동안 첫 TV토론회를 갖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큰 실수 없게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일 테고 김문수 후보와 또 나머지 두 후보들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살려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마 삼권 분립 훼손이 우려되는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를 공격의 포인트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역사상 유례 없는 독재자라고 날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연이틀 사법부를 향해서 깨끗해야 한다라는 압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을 묻는 건 너무 쉽죠. 내란 수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히틀러도 공부해보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뭐 다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거는 공산국가에도 없고 해도 너무한다고. 대한민국은 단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자, 저런 식의 목소리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들은 이러합니다. 4개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조의대 특검법.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도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국민들께.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느냐.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60%. 받지 않아야 된다. 중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7%. 오차범위 밖에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다. 23%포인트 차이가 난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에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면소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현재 이재명 후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어떤 형식의 무슨 일을 자행해도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정도의 어떠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저런 행동들이 사실은 이게 다른 선거 같으면 네. 이건 뭐 여론조사에 엄청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상권 분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상관없이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대법관을 갖다 탄핵하고 특검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하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법까지 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대통령 당선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당선되고 나서 어떠한 후속 조치를 미리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입법 독재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네. 범죄자가 오히려 경찰, 검찰, 판사를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판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는데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일지 이런 것들이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을 해도 네. 국민들은 오히려 윤석열보다는 이제 민주당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윤주진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삼권 분립,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권력과 사법부의 권력이 사실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적인 선출된 그런 정당성 있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법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받고 출마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 거의 총통령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말씀대로 정말로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평상시 선거 같았다면은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지지율 한 10%포인트 하락은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역풍을 불고 왔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이 뭐 윤 대통령 탈당이라든지 네. 이런 더 소모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더 중차대한 본질적인 우리 체제의 정통성을 흔드는 문제들이 가려지고 있어서 네. 국민들의 판단에 좀 더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루 대변인. 일단 이번에 이제 사법개혁 논쟁이 촉발된 근본적인 이유가 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법원의 비정상적인 어떤 이 대선 개입 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사법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의 뭐 표현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일부 좀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그 하나하나의 사건, 그 법률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각각의 법률안의 그 개정 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이다, 이런 식으로 뭐 위인 설법이다, 이런 식의 공격은 그냥 그 정치적인 정치 공세가 그런 그 수준이 훨씬 강하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다 필요했고 이제까지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들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다.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사법부 안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법정이라는 이 발언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대선 전에 법사위에서 추진할 그런 방침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특검법 혐의, 대법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연구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좀 팽팽합니다.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46대 44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저 찬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자, 그리고 그 반대에 있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반영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에서 저희가 봤듯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라는 이름을 빼고 물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형사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네.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사유도 방금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네. 뭐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좀 민주당이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그 당시에 그걸 내란이라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내란 행위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여러 가지 뭐 형소법 개정이라든지 법을 개정하는 모습들, 아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네. 왜 탄핵과 계엄 국면 이전에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죠? 계엄과 탄핵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마침 우연스럽게도 민주당이 다 같이 갑자기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갑자기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네.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조금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지금 저희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와서야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활용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국민의힘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을 직접 찾아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삼권 장악, 독재 정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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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 판사 처벌법으로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제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기획입니다.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판사도 바꾸고 특검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은 바로 조폭 깡패 정치입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영입한 인사들조차도 이 조희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표를 깎아먹고 있다, 대단히 자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석연 전 법제처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저는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 정치 공세로 보고 그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뭐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전화 이제 그 강금실 선대위원장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발의 자체가 보류가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발의돼가지고 법사위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앞서도 그 조희대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봐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들은 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부분은 조금 많이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당내 우려의 목소리는 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제 추진 일정은 아마 지도부, 뭐 선대위 차원이든 뭐 대선 이후에 이제 여러 일정을 갖고 이제 조율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 아까 의원님들 대법원에 가서 저렇게 집회하실 때인가요?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이 상황을 한번 실제 현장에 나와서 국민들을 만나보시면 저 주장이 저렇게 당위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3년 내내 범죄자 프레임을 갖고 왔지만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 정권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 탄압 무리한 기소를 했고 사건이 그렇게 진행돼 왔다는 상당한 또 국민들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무죄법이다 이런 정치적 주장이 그다지 먹히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유세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국민들에게 이 대선에서 자신들이 뭘 보여줄지를 그런 걸 해야 될 때 지금 대법원에 저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하고 있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정치 행보고요. 잘못이 있다면 나중에 국회에서 국회 입법으로 따져서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금 저런 정치 행보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법 개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이재명 후보의 면소를 받아내기 위한 그 목표로만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9일 만에 해버렸습니다. 대선이 끝난다고 했을 때 84조에 대해서 대다수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했던 5월 1일의 판결을 보면 계속 밀어붙일 경우에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여전히 민주당이 해결 방안을 이 플랜 B, C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정치나 이후에도 이렇게 개입하려고 한다면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라고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당선된 대통령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를 무죄를 만들고 말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대선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려면 민주당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준비되는 것이지 뭐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어떤 보복 내지 뭐 이재명의 뭐 무죄를 위한 어떤 정치적 장치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6.3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에 또 이재명 후보의 면소법이라 불리는 그 법안들 추진 논란까지 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전 의원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중에 전화 연결을 해드렸는데 응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법부를 흔들게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들을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대선이 한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일각의 지적들도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글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같은 취지인데 한창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왜 9일 만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민주화 운동할 때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만 네. 그 9일 만에 재판이 끝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실 뭐 일반 잡범들 재판도 그렇게 9일 만에 끝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대선 기간에 대법원이 그런 식의 그 정치적 개입을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공감대가 민주당 안에 있다. 이렇게 이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특검법이라든가 뭐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당내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사법개혁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대선이 진행 중이지만 계속 해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법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와 관련된 그 룸살롱 접대 의혹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이 좀 나왔더라고요. 추상적이어서 뭐 밝힐 입장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이던데 구체적이고 또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이거 공개하면 될 텐데 이거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판사의 뭐 좌표찍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당 쪽에 한번 전화를 해서 관련된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네. 상당히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놓고, 근데 이제 법원 판사에 관한 문제니까, 그 법원에서 좀 자정 노력으로 감찰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정도의 문제 제기니까, 저는 법원이 좀 내부 감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뭐 법원이 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사진을 직접 보시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네, 제가 본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어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거 얘기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가 요즘에 이제 신변 보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방탄복이라든지 그리고 방탄 유리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또한 테러 위협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렇게 제보가 많다면 수사기관이 수사 의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보가 온 거는 그냥 일반 민간인 제보도 있지만 네. 사실은 상당히 신빙성 있는 국가기관에서의 이 권유로 방탄조끼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위협이 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정치 테러의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세 중에 박근혜 후보가 피습된 거라든가 또 송영길 전 대표가 피습당한 것, 또 사실 이재명 후보도 피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빙성 여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돌발적인 피습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판 변수로 이번 주 일요일 TV토론과 또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긴 해도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적진 않은데 뭐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막판에 보수가 결집해왔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격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지금 보수가 여러 가지 뭐 후보 교체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부 내용을 겪으면서 사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샤이 보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막판에 가면은 상당히 또 근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우상호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고요. 아침에 바쁘신 와중에 연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상호 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지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나설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단 사법부 흔들기 비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하는 취지를 보면 네. 본인도 아마 탄핵이랄지 특검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대법원 판결의 어떤 신속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특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워낙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추종하는 일부 어떤 국회의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반대했다가는 잘못하면 본인도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한 것처럼 사실 민주당 내에서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아까 이세혁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특검이나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한 소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설사 대법원에서 자신들에게 좀 불리한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강금실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법무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가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일극 체제다 보니까 이견이랄지 자중이랄지 이런 소리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일단 뭐 대선을 이미 장악했다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는 전진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쓴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지금 방금 전에 저와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사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해서 이제 적절하게 자기 거취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근데 저 룸살롱이라는 장소적 그것 때문에 성접대 그것도 이제 실정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접대를 받으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고 직무 관련자한테 받으면 뇌물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큰 사건인 겁니다. 어떻게 하든가. 자,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의혹 제기 내용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진위 확인이 어렵다. 안 된다. 그래서 밝힐 입장도 없다라는 내용이었고 법원 내부의 반응도 있습니다. 과거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법원 내부의 판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면책 특권에 기댄 폭로다. 이것 사법부 흔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임 위원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고의 전과가 좀 있죠. 그러니까 생태탕 게이트라는 걸 만들었다가 한번 선거에서 망신을 당했고 청담동 술자리 꺼냈다가 또 결국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양치기 소년처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의혹 제기는 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기현 판사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왜 물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대중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법부 감찰기관에 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길 가는 사람이 모 부장판사 나한테 뇌물 받았다. 그렇게 폭로하면 다 감찰하고 다 징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물증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물증이 있다면, 만약에 없다면 정말 악의적인 공세입니다, 이것은. 근데 있다면 왜 시간을 끄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기 위한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삼는 거죠. 정말로 지기현 판사가 당장 옷을 벗어야 되는 판사라면 빨리 지금 물증을 내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줘야죠. 저는 민주당이 결국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로 좀 뭐랄까요, 좀 후진적인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무슨 뭐 룸사롱 갖는 사진이 있다라면서 폭로전을 하더라고요.
그 사안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실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캐비넷 같은 그런 류의 얘기들이죠. 과거에 보면 저도 뭐 청담동에서 술자리 했었다라고 이상한 민주당 주도해서 무슨 그 폭로했다가 결국 그걸 제가 깨부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가짜뉴스나 그런 공작은 실제보다 더 진짜 같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야지 먹히거든요.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또 피해자였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법원의 입장을 보더라도 만약에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진작 제시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건 혹시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민주당의 이번 의혹 제기를 네. 어떤 정치적 공세 또는 무고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특히 뭐 그 면책 특권에 기댄 이런 사법부 흔들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좀 전에도 자료 화면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이 의혹을 제기한 김기표 의원이 방송 등에 지금 출연을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미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닌 방송 같은 데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질 각오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오늘도 김기표 의원이 아침에 뭐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상당히 근거가 있고 그 자료가 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일단 사법부 스스로 어떤 자정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때까지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직접 공개를 하겠다. 다음 그 조치로 이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지규현 전 그 판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부분 보면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다. 갔다 안 갔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 정도가 진위라고 한다면 그 진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상 반자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어때요?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바라면서 저렇게 있는 증거도 안 내놓고 그러나요? 조희대 대법관 저 지금 탄핵했다고 특검 발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민주당이 지금 저마야 공개된 사진 보면 텅 빈 단란주점 룸 사진을 갖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찍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민주당 걸핏하면 제보란 얘기를 해요. 제보. 제보라는 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전에는 청담도 술자리에서는 녹취록까지 다 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면 완전 지규현 판사를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요. 그다음에 법원에다 이러는 증거가 있으니까 징계를 하시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마치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을 하고 지규현 판사가 스스로 결단을 하라고 하면서 증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내놓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부를 배려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거 자체가 정말로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앙지법, 대법에 제출을 하세요.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청탁금지법이 됐건 뇌물이 됐건 뭐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아까 그 김기표 의원이었나요? 이제 뭐 김기표 의원. 뭐 고급 룸살롱이라고 했다가 뭐 성매매 그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것까지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좌표 찍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으니까 지금 판사를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관의 탄핵 특검 이거와 맞물려서 뭔가 위장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치인 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적어도 이번 주 일요일 토론 전에 정리해서 내란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그런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는 문제는 이번 주 안에 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성찰하는 보수 그리고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탈당을 요구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달리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의 몫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저 생각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사이 아마 이런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강성 지지층의 표심에 대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AR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절연해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봤더니 46대 46 동수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46대 46. 이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풀어야 할까? 저렇게 풀어야 할까? 명확하게 한쪽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의 결심에 맡기겠다. 또 윤 전 대통령도 김 후보가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민심을 읽고 여론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이렇게 아예 5대5로 여론이 지지층에서 갈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말 정치의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의 절연, 탈당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요. 6월 3일 투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 갖고 싸우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얻는 게 없습니다. 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맺고 끊고 딱 간다면 그렇다면 잃는 게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층에게는 사과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된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정치인데 지금 반반으로 쪼개져 있는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바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언론사들이 여기저기 취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들이 막 섞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TV조선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죠. 지난 11일 김문수 후보와의 통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선 승리가 곧 을이고 그게 바로 신이다.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 거취를 포함한 모든 걸 후보에 일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들으면 그래 후보가 빨리 결정해서 알겠습니다. 자 선거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임성호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본인 자진 탈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상 저런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의지로 탈당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출당, 제명 내지는 하지 않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글쎄요. 저는 김용태 위원장의 진의는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저게 과연 지금 선거 전략에서 어떤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도됐다시피 김문수 후보 자체는 그 탈당 문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대위원장은 나와가지고 빨리 탈당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는 게 결국에는 화전양면 전술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나?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으로 봤을 때 진보층은 저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갑자기 국민의힘의 지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선거 전략으로 딱히 의미가 없고 중도층에서도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이나 후보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아직도 저기는 계엄과 탄핵 문제에 묶여 있구나라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기서 출당 조치 내지는 제명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갑자기 중도층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택할까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끝낸 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민주당이 있어요. 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되죠? 전혀 소구력이 없는 이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층 같은 경우에도 방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듯이 정확하게 반반 정도 걸리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기서 어떤 출당 조치가 나온다면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측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시키냐라고 하면서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반면에 이제 뭐 소위 친한계로 분류되는 탄핵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출당을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도와주자라고 할까요? 한동훈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저걸 정리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단합되고 절대로 규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만약에 저런 걸 하고 싶었다면 국민의힘이 이미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끝내야 될 쟁점이었는데 저런 문제를 계속 던지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저런 형소법 개정을 하고 뭐 탄핵 국면에서 저런 행위를 하더라도 이슈가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이슈가 계속돼서 부각되다 보면 결국에는 보수 전체를 심판하자는 여론만 강하게 돼요. 그래서 저런 전략이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할 거면 좀 쟁점 정리를 빨리 끝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통과한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최종 낙점받고 나서 통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후보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탈당은 안 된다고 말렸다. 지금 당을 나가시면 선거는 완전히 안 된다.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은 통화는 맞지만 탈당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가요. 여러 가지 뭐 이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후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마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바로 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 아마 저 복수의 관계자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미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이번 대선에서요. 탈당 자체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 자체가 왜 이루어지는 거죠?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에 선포하고 탄핵당하고 하면서 보수층이 거의 보수가 괴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탈당은 당연한 거예요. 이전에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한두를 제외하고는 네.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지지도가 낮으면 대선 때 다 탈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대선이 이렇게 되고 왜 지지도가 안 나주고 보수층이 망하는 걸 윤 대통령이 왜 모르고 있는지 아마 보면 또 착각할 수 있죠. 내가 탈당을 하면 표가 달아나기 때문에 대선이 어려워진다? 그건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선 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환상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벗어나야 하고 지금 본인이 직접 자진 탈당하는 거하고 또 요구해서 탈당하는 건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자진 탈당하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핑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가 탈당하라면 탈당하겠다. 그럼 후보가 탈당하지 말라면 탈당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진 탈당해서 부담을 덜어줘야죠. 네. 자기를 인해서 엄청난 지금 보수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지. 네. 아직도 국민의힘의 어떤 발목을 잡고 하는 저런 행동 자체는 정말 부적절하다 봅니다. 자, 지금 오늘 조선일보 신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탈당했던 세계일보, 오늘 조선일보에도 저런 관련 내용이 실리긴 했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 탈당했던 사례들을 쭉 얘기하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전망하는 그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18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털고 나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대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시점으로 당장 오늘 해야 한다. 이런 시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오늘로써 이 문제는 사실상 뭐 마무리되어서 가르마가 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다면 출당 조치도 가능하다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처럼 정말 마무리 지으려면 오늘, 내일, 뭐 늦어도 그 일요일 저녁 8시 전까지 이제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론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복이 또 화제를 낳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복장을 착용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뭔가 영국이라는 글자와 권이라는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좀 다르죠.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용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권이라는 글자를 덧붙여서 과거에 입었던 선거운동복을 다시 한번 재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저 모습 좀 약간 짠하다는 어떤 댓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1, 2, 3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든 눈에 띄기 위한 전략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갖가지 이 선거 일정이나 기획을 하는데 하필 저런 걸로 이 보도가 되는 게 참 그러니까요. 예, 씁쓸하고 짠하기도 하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권영국 후보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해온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가 이 대선 과정에서 전달해지기를 굉장히 바랄 것이고 열심히 뛰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런 활동 과정에서 하필 이제 저게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뭐 더 좋은 일, 그리고 이 사회 이 대선 후보로서 어쨌든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잊고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켰다는 건 적어도 민주노동당의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를 가지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니까요. 저런 장면 말고 또 적극적이고 이 사회에 뭔가를 하겠다는 어떤 대선 후보로서 이런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짚어봐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판 바깥에 있는 정치 대어들을 향한 어떤 영입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시장, 국민의힘을 연일 SNS를 통해서 매섭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설에 나와서 또 여의도가 들썩거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도 홍 전 시장을 언급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께서 차라리 민주당으로 갔더라면 하는 저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탈당과 동시에 정계 은퇴를 했을까. 오로지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 충직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고, 뭐 그 속에 홍준표 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저런 모습들 이재명 후보 닷새 동안 2차례나 지금 홍 전 시장을 언급했습니다. 약간의 틈만 보여도 그냥 그걸 놓치지 않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라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저러한 약간의 구애의 목소리를 나오는 이런 상황들 쉽게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총리로 영입하겠다라는 그 내용, 이게 일단 양측 다 부인하고 있는 거긴 맞죠?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죠. 그럼 이제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모임이 네.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최근에요. 또 이병태 교수, 그러니까 홍준표의 정책 책사라고 하셨던 그 교수께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합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영입은 불발이 됐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지 모임과 정책 책사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본인이 지지했고 본인이 정치적 주군으로 모셨던 홍준표 전 시장의 동의, 적어도 암묵적 동의가 없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사실 여의도 문법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 시장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의견.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홍 시장도 어느 정도는 한쪽으로는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아까 말씀하신 듯이 틈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그 열쇠가 바로 저는 홍준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도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 층과 청년층에서도 상당히 좀 호감도가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 시장과의 접점 마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중도층의 비토, 거부감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괜찮은 카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홍준표 전 시장 지금 하와이 가 있습니다. 뭐 연일 SNS 올리고 자신의 근황도 올리고 뭐 비판하는 메시지도 내고 뭐 바쁘게 지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뭐 지금 나는 구름을 나는 손오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해서 특사가 보내진다고 합니다. 특사가 보내지는데 바로 김대식 의원을 특사로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승호 대변인님, 이런 특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정계 은퇴하시겠다는 분이 지금 손오공 SNS 올렸는데 거기에다 특사까지 보낸다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란 게 저는 과연 무엇인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네. 만약에 저 특사분이 오셔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저걸 받아들여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의원에게 전혀 이득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밖에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속된 말로 홍준표 시장이 저기에 배팅을 해서 홍준표 시장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를 봤을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 문제를 저렇게 논하고 있고 저렇게 특사 보낼 시간이 있나? 그래서 지금 빨리 그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한 쟁점 정리하고 네.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빨리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맞수다라고 제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전선을 계속해서 분산시키고 이미 마음이 떠나서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강경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을 붙잡아서 과연 어떤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지지자분들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혹시나 홍준표 시장이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을 다시 지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 그 지지자분들이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어떤 뭐 중도 보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총리직을 제안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저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 선거판이 끝나면 소위 말하는 농공행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트로피를 나눠줘야 되는데 가장 큰 트로피 중에 하나인 총리직을 과연 홍준표 후보에게 제시했을 때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거센 반발을 과연 이재명 후보가 감당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굳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홍준표 시장 개인으로 봤을 때도 총리직을 위해서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큰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안과 실제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식 의원이 특사 자격으로 하와이 출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18일에 간다고. 18일이면은 일요일이네요. TV 토론에 있는 그날에 이제 출발한다고 하긴 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지 마, 나 안 만날 거야. 뭐 이런 취지의 또 댓글도 달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이런 특사부로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고 가는 경우도 참 낯설긴 합니다. 이게 설득해서 네. 돌아오게 만들고 지지하게 만드는 정도의 목표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나 조건, 실익이 있다는 걸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조용히 가서 만나서 조용히 얘기해보고 될지 안 될지를 봐야죠. 이렇게 가서 헛걸음할 가능성이 100%인데 그러면 이제 당장 뭐 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승호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략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전략이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안이나 지금 선거 국면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단적인 사례가 이제 저렇게 드러난 거고, 홍준표 후보가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정치계 은퇴는 선언했지만 은퇴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SNS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뭐 이게 의미 없는, 실익 없는 일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한테라도 뭐라도 보여주겠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시간, 비용 너무 낭비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당이나 후보나 진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과정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니 그것이 이 당이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제 어제 취임식 하면서 지금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의 차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께서 당의 쇄신 방안과 정치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께 연락을 드릴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이 그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중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포함한 당내 많은 인사분들께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을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연락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혼자 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어떤 선대위에 갔는데 그 만찬에 국회의원이 한 명밖에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구 지역에서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지금 뭘 했는가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지 대선을 좀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첫째, 이제 단일화 했는데, 네. 단일화 물 건너갔잖아요.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 이거 했는데 지금 새로 핑퐁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경선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했던 것은 지방에 가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노래했던 거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대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의 절연도 사실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거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에서 구애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얼마나 표를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런데 어떤 정치적,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저러면 안 되죠. 아마 자기가 정계 은퇴하겠다고 해놓고는 계속 뭐 SNS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자기가 몸담았던 국민의힘에 침을 뱉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계속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그 당시에 꼬마 민주당 갔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후보쯤은 호가호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대표일 때 당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그게 언제 때 일으켜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당대표가 했을 때 대선서 졌죠. 지방선거 같은데 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참여하고요. 본인이 선거 정계 은퇴했다면 아예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을 도와주든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친정에 대해서 저렇게 침을 뱉고 있는지,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저는 표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을 보면 아무런 전략도 없고 선거운동도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랄지 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명분도 지금 사실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선거를 별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안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은 좀 절망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안철수, 이준석 후보들을 향해서도 다시 또 함께하자 이런 목소리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고 있는데 주말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봤고요. 저희는 이제 뜨거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 뉴스 뭐지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손흥민 협박 사건의 전말을 오늘 저희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피해를 당했고 지난 7일, 이번 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그 일당들도 어젯밤 경찰에 잡혔다라는 얘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수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작년 6월이니까요. 그 사이에 사실 여러 가지 협박과 압박, 돈을 뜯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측으로서는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있거나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응해주거나 다른 식으로 설득하거나 이렇게 대처하기에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협박을 하거나 또 돈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가담한 또 A씨, 40대 A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가담 정도라든가 과정에서 또 돈을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데 아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6월 달 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1년 가까이 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고소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협박한 그 여성에게 이미 3억 원도 전달이 됐다, 뜯겼다 이런 표현도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이 여성과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협박이 있었고 또한 3억을 전달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손 선수가 이 여성과 교제를 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하. 다만 갑자기 A씨가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씨한테 보냈던 건데 이 과정에서 3억 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게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다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공갈 혐의고 남성 같은 경우는 공갈 미수 혐의죠. 돈을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 미수 혐의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성에게는 3억 원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건 공갈 혐의 그리고 7천만 원을 요구한 남성에게는 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3억 원을 전달할 때는 일단 본인도 인정했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니까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됐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정확한 건가요? 그렇죠. 이런 유사 사건을 보면 한 번 이런 방식으로 돈이 지급되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제3자가 관여되고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측으로서는 실제 연인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 분과는 3억 원 정도의 사실상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사건이 정리되나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40대 A씨와 이 여성분이 같이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돈 액수를 떠나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다른 제3자가 개입되면 그 여성 혼자 했을 때는 단순 공갈이지만 둘이 같이 하면 이게 이 공동 공갈이 돼서 처벌 범위도 커지거든요. 폭력행위 등 처벌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법은 그렇다 치고 이 둘이 관여해서 자꾸 돈을 요구하고 시작한 상황 자체가 이건 이제 그냥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갔구나. 이런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알겠다. 그럼 3억 원으로 우리 정리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40대 남성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 그리고 20대 여성과 이 40대 남성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왜 이 40대 남성은 손흥민 선수에게 7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 명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성이 일단 손흥민 씨와 교제를 하고 결별을 했다는 거죠. 그 후에 이 남성 B 씨를 만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교제를 하는 사이니까 과거 손흥민 선수와 교제를 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겠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B 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으로 7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유명인들의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돈이 건네지면은 그거 자체가 또 다른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무언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준 게 아니냐라고 대중적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게 됐다는 건데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B 씨는 동종 전과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임신 부분이거든요. 네. 임신이 실제로 있었냐 부분인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본질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걸 빌미로 돈을 받은 것이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쟁점이라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이거 관련해서는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A 씨가 임신의 증거로 제시했던 이 사진 등이 허위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3억을 건네받은 뒤에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각서 내용에 어떤 게 포함이 됐는지 또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돈이 오가고 각서를 쓴다는 게 그다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각서가 쓰여지게 됐는지 이 부분 역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서를 작성한 부분도 이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증거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천만 원을 남성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뭐 3억이면 3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왜 7천만 원을 요구했을까?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변호사님?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네. 금액이 이례적으로 딱 7천 이렇게 특정된 그러니까요. 것은 네. 그 시기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그 수단으로서 이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면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국민들의 어떤 인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상당한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범죄 관련해서 이런 걸 아는 사람이고 또 그 여성이 이미 3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을 했다면 네. 훨씬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특정한 목적이 있었던 돈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성공했으면 추가적인 요구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런 내용이 공개될 걸 감수하면서도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3억 원을 처음 요구했던 여성 그리고 7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40대 남성까지 지금 이 두 사람을 모두 고소했고 손흥민 선수 측은 일단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 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보통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벌써 A매치를 100경기 넘게 뛴 세계적인 스타이기 때문에 이 보도가 국내 언론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영국 매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BBC 같은 경우는 토트넘 주장임을 강조하면서 손흥민은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상세하게 보도를 했고요. 네. 또한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의 보도도 있었는데 가디언 같은 경우는 손흥민은 과거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라고 과거 발언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아울러 데일리 메일은 이 토트넘 상황을 전했는데 17년 만에 트로피를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상황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BBC,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이런 관련 내용들을 크게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수사가 이제 붙잡혔다, 체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어떤 결론들이 파파팍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구속된 상태 수사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48시간 내에 체포영장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확인되거나 보도된 거 말고 여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7천만 원 요구까지만이 사실 확인된 요구고 그게 손흥민 선수 측이 주장하는 피해의 전부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내에 수사는 뭐 정리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외에 추가적인 여죄나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 더 있다고 하면 또 더 확인해봐야 될 사안들이 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신 시점도 지금 그 20대 여성 A 씨가 주장하는 것과 손흥민 선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좀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겠고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43억 횡령해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황정음 씨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43억이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을까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요. 황정음 씨 명의의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 돈에서 43억 원을 뺐고 이게 횡령형입니다. 횡령. 그중에서 42억 원을 소위 말하는 코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이 재판은 이미 유무죄 재판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향후 양형 다툼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에 투자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게 황정음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는 지금의 소속사는 아닙니다. 이전에 본인이 만든 1인 기획사. 사실 1인 기획사,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세우죠.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좀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군요. 그렇죠. 요즘에 1인 기획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그렇죠. 비용 지출 문제에 있어서 법인 형태의 기획사를 차리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탈세로 이어지거나 네. 이와 같이 이게 본인 개인 계산과 이 기획사 회사인 기획사 간의 어떤 이 관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마치 전부가 그냥 개인의 어떤 소유인 것처럼 했을 경우에 횡령죄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딱 이제 그런 경우고요. 아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1인 기획사 내지 1인 회사, 다른 종류의 1인 회사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 대표자가 1인인 회사가 이런 경우에 다른 사건에서도 보면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 없이 쓰거든요. 이러면 뭐 횡령이 될 수 있고 네. 당연히 이제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데요. 아마 그 상황이 이제 사후에 확인이 돼서 지금 횡령의 어떤 뭐 처벌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1인 기획사 본인이 차렸다. 그러면 이 회사 돈도 결국 내 돈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연예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자문하거나 세무 관리를 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었을 텐데 네. 그 개인과 회사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조언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건 그러면 아니었나? 알고 했을 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는 사실은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구분된다는 것은 요즘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요? 가수로 데뷔를 했고 또 배우로 변신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황정음 씨였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기가 시트콤 출연할 당시였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009년이었어요. 아니, 너무 행복했어요. 대한민국 최고 좋은 CF는 다 제가 찍고 있고 막 통장이 막 5억 찍히고 막 하루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막 2억 찍히고 갑자기 일어났는데 막 5억이 꽂혀 있어. 얼마나 꿈 같아요. 제가 그때 좀 인생을 알았고 일어났는데 5억 꽂혀 있고 일어났는데 2억 꽂혀 있으면 꿈 같죠. 꿈 같은데 그렇게 큰 돈을 벌었던 황정음 씨도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대서 지금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 수사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법원의 판단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안준영 기자님.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이 사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경찰 수사 과정부터 지금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과정부터 검찰의 수사 과정, 재판의 과정 이런 게 순차적으로 보도가
되는 게 이제 통상적일 텐데 황정음 씨는 그 전에 과정들이 없이 그냥 법원의 내용만 딱 공개가 됐단 말이죠. 이건 또 왜 그런 걸까요? 그동안 이거를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도 알 수 없었을 텐데 다만 또 대중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는 그 사이 이런 일이 진행되는 건 본인은 알았겠죠. 어제는 첫 재판이었지 이 사안이 처음 불거진 건 아닙니다. 즉 앞서 황정음 씨가 계속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모습이 한 사생활 공개 예능이었는데 여기서 46억 원대 2층 단독주택에서 아이들과 즐기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또한 슈퍼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까도 하루아침에 눈 뜨면 5억이 찍혀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번 만큼 인기가 높은 만큼 돈을 번다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인으로 들어가면은 법인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인식이 따가운 상황 속에서 최근에 방송됐던 사생활 공개 예능에서 자신의 자산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충격적입니다. 이경실 씨의 집이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왜 나왔을까?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예쁘죠? 거실이 굉장히 널찍해요. 야,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집이네요. 그렇죠. 야, 집 좋네. 뭘 집이 뭘 좋아. 아이고, 연예인 이 정도 안 사는 집이 어딨다고. 자, 저 널찍한 저 집이 경매에 나왔다는 거죠, 안 기자님? 네, 맞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입니다. 근데 오늘 27일 경매가 시작되고 시작가는 25억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지어졌고요. 24가구만이 거주하는 강북의 대형 평형 주거지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이 지난 2007년 이경실 씨가 14억 원에 매입해서 지금은 거의 2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간에는 이 용산이라고 하면 사람들 입지가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죠.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거를 팔아서 돈을 갚을 수도 있는데 왜 경매로 갔을 때 궁금해지는데 그중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용산구가 묶이게 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이 상당히 큰 매매건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 매매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근데 경매를 어쨌든 뭐 매매를 하든지 또 경매에 붙여서 매매를 하든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돈이 또 갑자기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 집을 담보로 빌린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근저당권 설정이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이 돈을 빌려준 A 씨가 13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임의 경매가 신청됐던 거죠. 그리고 이후 채권은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 13억여 원의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자, 김호중 실형 확정됐습니다. 상고하지 않겠다고 김호중 씨가 밝혔기 때문에 상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실형이 확정된 건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김호중 씨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 아마 상고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지영 기자님, 갑자기 입장을 또 바꿨네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2심에서도 감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여전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2심 판결 직후에는 대법, 즉 상고까지 갈 계획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김호중 씨의 팬카페에 상고를 철회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운영진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일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상고 여부를 고민해 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팬덤과 지인들에게 먼저 상고 포기 의사를 알렸다는 게 이 운영진들의 설명이고요. 아직까지 상고 포기서가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힐 만큼 2심 형량 최종적으로 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 포기를 통보했고 김호중 씨의 팬클럽 측도 김호중 씨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현 변호사님, 이럴 경우 이제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맡겨봐야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입니다.
항소심의 어떤 법률적 판단,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상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항소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다른 법률 적용에 있어서 위헌 위법이 있을 경우에 상고를 했을 때 그나마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1, 2심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투었을 것이고 사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인하는 주장도 있고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년 6개월의 양형 문제가 남는데 네. 양형이 과하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서는 상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고를 해볼 만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에 이른 것이 된 것이고 그 경우에 뭐 다른 목적, 시간을 끌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김호중 씨로서는 지금 그런 상황을 뭐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서 상고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2년 6개월 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는 저희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